이것은 이철수 판화가의 밥 한 그릇입니다. 이 밥 한 그릇에는 우주가 담겨 있고, 이 우주 안에는 해와 달과 산과 물, 커다란 우주가 이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 커다란 이 밥그릇은 하나의 이 커다란 우주이며, 우리 모두의 협동과 그리고 농부의 땀이 들어가서 이 밥 한 그릇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한 그릇의 밥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만들어지면서 이 우주에, 이 밥 한 그릇의 우주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이 우주의 일부이고, 이 우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것, 나의 생명이 이 우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 먹는 밥이 좀 더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우주에 제가 속해 있고 다시 보이게 되는데, 이 밥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이 밥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의 밥상 살림이 시작하는 그런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밥 한 그릇을 다 아는 것은, 이 밥 한 그릇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식일완 만사지. 밥 한 그릇을 아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밥 한 그릇으로 밥 한 그릇을 먹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 라는 말인데요.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학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에 하늘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밥에도 하늘이 들어있고, 이 우주에도 하늘이 들어있고, 이 책상에도 하늘이 있으며 내 안에도 하늘이 있다. 그래서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천식천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이며, 우주 만물과 우리는 그러한 순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에 밥이 되는 것, 그것도 잘 먹혀야 되겠죠. 잘 먹히고 내가 잘 먹고 하는 것이 이 밥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는 그러한 순환 속에 있는데, 그 순환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흙을 만나서 물과 바람과 햇볕을 만나죠. 그러면 그 씨앗은 싹이 틉니다. 토종 종자는 그 씨앗들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씨앗들이 자라왔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뒤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지역의 생태 환경에 적응된 종자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텃밭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는데, 토종 종자가 아닌 경우도 있죠. F1 종자를 계속 받아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희 곡성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텃밭, 우리의 이 자리에 들어온 이 씨앗은 그럼 토종 종자가 되려면 토종 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토종 종자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씨앗이 들어와서 20년에서 30년이 지나서 이 지역의 생태계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면은 그 씨앗을 토종 씨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그 토양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고 형질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계속 내가 이 씨앗을 다시 받아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은 해마다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을 수 있고요. 계량종이 몇몇 병충해만 특별히 강해서 만약에 고추면은 고추에 탄저병이 있으면 탄저병에 강한 고추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특별히 강하지만 다른 병이 오면은 그 고추는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토종은 그런 계량종처럼 한 병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계량종처럼 그렇게 수확이 토종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병에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종의 그런 것을 토종의 수평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량종자는 토종이나 기본 품종에다가 수확량이나 병 저항성이 좋은 종자들끼리 교배하거나 유전자 조합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 저항성 유전자를 다수학 품종에 이식을 해서 다수학 병 저항성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계량종자는 대부분 씨앗을 다시 받아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계량종자는 대부분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에 대한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그 기업은 계속 씨앗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기 드린 자료에 대부분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량종자는 대부분 여기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 종자, 터미네이터 종자, 트레일러 종자, 그리고 GMO 종자 이렇게 있는데 F1이나 터미네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2대를 볼 수 없다라는 거. F1에서 2대, 3대로 내려갈수록 퇴화가 이루어지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터미네이터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대로 죽죠. 그래서 이제 불임종자나 거세종자라고 해서 씨앗이 여물기 전에 스스로 배아가 파괴하도록 해서 그 다음 세대를 못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종자로서는 종자기업이 특정 약품을 같이 사용해야 발화가 되거나 생육이 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몬산토가 종자기업의 좀 대표 주자죠. 그래서 그 몬산토에서 라운드업이라는 거를 아마 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운드업 제초제인데 그 몬산토가 라운드업 제초제와 함께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라운드업 제초제는 라운드업 레디하고 같이 쓰입니다. 라운드업 레디는 옥수수나 콩, 라운드업 레디 콩,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그래서 그 콩은 라운드업의 제초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그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려도 이 콩만은 레디 준비하고 있는 요 콩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이 제초를 쫙 한다고 해도 이 콩만 살아남고 다른 식물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기업에서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게 트레일러 종자이고요. GMO 종자, 씨앗에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넣어서 조작한 것입니다. 아까 계량종자 이야기할 때 교배하거나 유전자 조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횡간의 교배입니다. 우리가 이 상추와 저 상추, 그 다음에 배추와 열무 그런 식으로 교배를 해서 그 다음 형질을 얻게 되는데 GMO 종자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생명체, 종 간의 교류입니다. 종이면은 완전히 다르죠. 식물과 동물. 다른 것들을 넣어서 새로운 것들, 없던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GMO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GMO의 좀 대표적인 거로는 딸기가 대부분 냉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냉해를 입지 않는 딸기. 그거는 저쪽 찬 바다에 깊이 살고 있는 넙치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그 딸기에다가 유전자 이식을 해서 GMO를 만들었을 때 그 딸기는 냉해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딸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GMO는 전혀 다른 종에서 얻어진다라고 했죠. 그런 다른 종에서 얻어진 거를 우리 씨앗에 삽입해서 얻게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종으로 다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종으로 정착을 하려면은 바이러스의 침투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같은 경우, 제초제 같은 경우도 땅 속에 박테리아가 제초제 저항력이 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걔를 끄집어내 가지고 콩에다 이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초제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GMO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MO로 KFC 닭을 생산하는 데죠. KFC에서 뭐 누드닭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드닭은
워낙에 닭을 많이 쓰는데 이 닭의 털을 뽑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털이 없는 닭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유전자 형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닭을 잡기 쉽게 누드닭을 만들어서 그거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GMO가 위험한 거는 이렇게 유전자 종 간의 교배로 해서 유전자가 조작이 되니까 우리가 먹고 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러한 위험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제입니다. 그 제초제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안에 들어가서 암이라든가 아니면 기형이라든가 우리 뇌 안에 세포를 죽인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증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제초제에 있지 않느냐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GMO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논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생명의 부분으로 봤을 때 생명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생명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GMO는 옳지 않지 않을까.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져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소독하고 코팅된 씨앗이죠. 대부분 우리가 가게에서 사게 되면은 이러한 종자를 사게 됩니다. 예쁘죠? 알록달록. 처음에 저는 이 씨앗을 보고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색깔들이 찬란할 수가 있을까.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거는 배추 씨앗인데 요것도 다 배추 씨앗이에요. 근데 색깔들이 좀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토종 씨앗들이죠. 색깔들이 주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어떤 씨앗일까요? 이거는 제가 모종을 낸 건데요. 고추입니다. 고추 씨앗. 처음에 이거를 새싹이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고 예뻤던 게 뭐냐면은 저 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게 고추 씨예요. 그 모자를 쓰고 삐죽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종을 내서 밭에다 심기도 하는데 고추는 밭에 고추나 대부분의 작물들은 다 직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직파를 하는 이유는 저기에 전수업에 혹시 들으셨나요? 직파를 하는 이유는 그 뿌리가 다치지 않고 땅속 깊이 그대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면은 그 뿌리로 인해서 더 깊이 물이나 영양분을 찾아가고 그리고 뿌리가 다치게 되면은 그 옆에 뿌리 수염이 이제 영양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분은 많이 빨아들여서 주렁주렁 좀 수확량은 많지만 그만큼 이제 좀 병에 약하게 됩니다. 이게 뿌리가 깊이 갈수록 뿌리가 깊이 가서 직파를 하면 뿌리가 깊이 가서 자라게 할수록 이 작물은 튼튼하고 병도 적고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자가 겪어온 길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땅과 물과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2세기, 20세기 식민지 시대를 겪었죠.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농민과 땅과 물과 종자가 다 종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농민과 땅과 물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땅과 물은 독립이 되었는데 종자는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민지 시대에 스타를 당했던 것이 자원이나 유물뿐만이 아니라 종자도 대부분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때 가져갔던 그 종자가 녹색혁명으로 우리가 식량 증산 운동 해서
개발도상국가, 제3세계 그런 곳이 빈곤으로 계속 되어 있을 때 그 빈곤을 퇴치하고자 식량 증산 운동을 했던 게 녹색혁명인데 다수학 품종의 보급과 화학 비료의 생산 그리고 관계농업의 발전으로 획기적인 식량 증산이 됩니다. 녹색혁명 때. 그때 그리고 그 가져갔던 종자에 계량 종자를 만들어서 이때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혁명 때 계량 종자를 팔아보니까 이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지적재산권으로 특허를 갖게 되고 그 특허로 인해서 몇몇 기업들이 종자 독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는 더 이상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종자가 아닌 식량이 세계화되고 종자 자체가 산업화되는 그런 길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종자회사의 한국회사 인수합병내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종자회사가 있었죠. 제일 저는 기억나는 게 흥농종묘, 청원종묘, 중앙서울 생각이 나는데 IMF 때죠. IMF 때 다 넘어갔어요. 세미니스하고 노바티스하고 사카타, 일본. 세미니스는 스위스. 여기에 넘어갔는데 이때 넘어간 우리나라의 종묘 회사도 녹색혁명을 겪으면서 식량 증산 운동과 계량 종자가 필요했죠. 그때 만들어진 게 저희 종묘 회사들이에요. 이 종묘 회사들이 있다가 IMF 지나서 이 대기업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세미니스 같은 경우는 2개를 인수해 갔는데 이게 나중에 몬산토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 거대 기업들은 인수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어디였더라? 신젠타. 노바티스는 신젠타로 흡수가 되는데 지금 몬산토, 신젠타, 듀폰 다 3대 거대 기업들이거든요. 노바티스는 원래 제약회사였어요. 제약회사하고 그 다음에 농화학회사인 제네카 2개가 이제 합병을 해서 신젠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젠타는 급속도로 종자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사카타도 꾸준히 종자회사 대열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계 종자의 점유율이나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대 종자기업 몬산토 1위, 듀폰 2위, 신젠타 3위 이렇게 10개 종자 기업들이 대부분의 종자 시장 75%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종자뿐만이 아니라 농약, 저기 빨간색은 농약 부분이죠. 농약과 종자와 그 다음에 퇴비, 비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약품들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덩치가 커지게 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중국에 있는 캠차이나라는 화공회사가 신젠타를 인수하게 됩니다. 신젠타가 지금 2위 기업이거든요. 2위 기업인데 3위구나 신젠타가. 이 신젠타를 인수하면서 이 신젠타는 계속 몬산토도 눈독을 들였었고 바스프라는 독일 기업도 눈독을 계속 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12월 정도에는 몬산토가 인수할 것처럼 저게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인수 합병된 거는 중국의 캠차이나 약 53조 원이라고 하던가요? 예, 그 정도 돈으로 캠차이나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중국이 지금 GMO에 상당히 발을 넓히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GMO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젠타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도 중국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은 얼마만큼 담보가 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자시장 점유율의 경우 몬산토, 듀폰, 리마그레인 쫙 나오죠. 10대 종자기업 나오고요. 몬산토와 듀폰의 홈페이지입니다. 몬산토, 듀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여기 2개만 한번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소비자들한테는 건강하고 영양 많고 그러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식량 증산에 애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몬산토와 듀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몬산토도 그렇고 듀폰도 그렇고 아까 이전이 요건가? 바이엘은 우리가 저기 그 바이엘 약 있죠. 그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생활에 생화학 분야라든가 화학, 화공 분야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어떤 곳은 대학과도 같이 MOU 체결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많이 정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농민은 아까 그러한 거대 기업들이 농민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작은 땅에서도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 농민의 매출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지만 농민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농민은 지금 잘 살게 되었느냐? 보면은 연매출 2억인 농민입니다. 이 농민이 6시 내 고향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말이 내가 연매출 2억인데 빚이 3억이라는 말은 거기서 안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농업의 총 수입 중에서 농업 경영비가 농업 소득 비중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확량을 내고 종자도 계속 개발이 되고 뭔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경영비는 이 경영비에는 임대비라든가 종자 비용, 그다음에 농기계 비용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사가 대부분 석유 농사죠. 우리가 옛날에 밭을 일구고 직접 했던 것들이 다 거대하게 기계로 하고 비닐을 덮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석유가 없으면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농산물을 1,000원에 팔았다. 그랬을 때 95년도에 35와 65죠. 1,000원에 팔았을 때 농업 경영비는 350원이 들었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650원이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1,000원의 농산물을 팔았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33원이고 경영비로는 67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농사가 잘 돼서 10% 20% 생산량이 올랐다. 그러면 30% 40% 그냥 가격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으로 흉작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농업 경영비는 다 농민이 떠안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농업의 상황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2.5%, 22%에서 2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급률을 볼 때 우리가 농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 농업일까?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차 타고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은 가면은 막 온 세상이 반짝반짝해요. 어쩔 때 약간 어스름할 때는 내가 바다에 왔나 할 정도로 대부분이 다 하우스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우스 농사는 한 동 짓는데 5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다 농업 경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부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 농민들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농민이 망하고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생명 농업을 짓는 건데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농업이 계속되면은 안 되겠죠.
모두가 흉작이었어요. 요번에 이제 뭐 가뭄으로 다 이게 생산이 안 좋았어. 그래서 만약에 뭐 고추가 탄저가 돌아가지고 다 안 됐는데 우리 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고추들은 잘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고추가 금값이 되죠. 그래서 그때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러한 것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농민들은 그렇게 되었고 잘 살게 해준다는 우리 소비자들은 그러면은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16가지 음식을 요리를 해서 음식을 차려봤더니 우리의 밥상 안에는 26개 국가, 우리나라 빼면은 25개 국가가 이 밥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도토리묵, 전, 찌개, 후식 이런 것들에 다 저기 하고 특히나 이제 수입산 과일들이 요즘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원재료들입니다. 이런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뭐 뉴질랜드나 요즘에는 거기가 어디죠? 뭐 아르헨티나 여기 홍어살, 그다음에 뭐 베트남 쪽에서도 오고 그런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원재료는 바로 보이니까 캐치가 가능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양념류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양념류들은 대부분 다 GMO로 생산된 것입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대부분 우리가 된장 직접 밭에서 수확해서 만들어 먹지 않으면 그 콩이 어떤 콩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콩 자급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10%도 안 되는데 우리가 콩 먹는 양은 많습니다. 그 많은 콩들은 다 수입을 해서 먹는데 그 콩은 대부분 GMO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간장, 그리고 기름, 식용유. 우리가 마트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간장이나 식용유 같은 경우는 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죠. 그 간장의 경우, 간장이나 식용유 같은 경우 단백질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100% GMO로 만들었는데도 표기가 뒤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100% 콩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표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백질을 분리해냈을 때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GMO 표시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표기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GMO 표시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표기를 하더라도 그 재료의 함량이 16.5%가 되면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6.5%가 그 재료가 들어갔어도 원재료 5가지에 들지 않으면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거는 GMO 식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거의 볼 수 없는 게 이런 GMO 표시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MO를 현재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GMO로 가장 위험한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표시제. 예. 다른 나라는 완전 표시제를 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2015년에 GMO 완전 표시제로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은 완전 표시제가 아닌 이러한 표시제로 갔기 때문에 그 GMO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자에 대한 부분도 뭐 F1 종자, 터미네이터 종자 그런 종자라고 해도 몬산토나 그런 데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터미네이터 종자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씨앗 봉지 뒤에도 어디에를 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터미네이터 종자다라고. 예. 이렇게 우리의 밥상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예. 우리 밥상은 위협받고 있고. 예. 그 농민들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예. 근데 그럼 그 대안은 뭡니까? 그 대안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예. 토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럼 토종으로 지으면 예. 농민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예.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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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예. 토종 그 수확량이 예.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작은 그 수확량도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작업자족할 수 있나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살림 활동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한살림은 생협인데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생협이에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대부분 생산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랬을 때 지금의 유기농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텃밭에서 멀칭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업으로 할 때 이게 토종을 심고 내가 이렇게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일까? 요즘 자연재배 얘기 많이 나오죠. 자연재배가 과연 그런 업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일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종 공부를 하고 토종에 대한 부분, 단작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나머지 질문을 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토종인가? 농민의 농부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받아서 다시 뿌리고 받고 채종하고 내가 스스로 골라서 육종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농부권인데 그 농부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몬산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카놀라유 있죠. 카놀라유는 유채를 유전자 조작해서 만든 게 카놀라유예요. 캐나다 지방에서 카놀라를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캐놀라라고 이름이 되었고 그 캐놀라를 생산하고 있던 캐나다의 한 농민이 몬산토로부터 소송을 받았어요. 내가 계속 이곳에 재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몬산토 씨앗이 날라와서 이 얘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워낙에 유명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건이라서 옆에 날라와서 유전자 조작 콩이 카놀라가 날라와서 얘가 지 맘대로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수확을 해서 종자를 걷어서 그 다음에 다시 심었는데 그 유전자 조작 GMO 종자가 자라나니까 이 농민은 황당하죠. 그런데 이 몬산토에서는 이 농민을 소송에 걸었어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종자를 쓰느냐. 이 종자는 특허에 아까 지적재산권 특허에 대한 부분을 했죠. 이 종자를 개발하거나 GMO 종자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그거에 대한 특허를 내면은 특허가 유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죠. 그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한데 이 사람은 네 맘대로 여기다 재배를 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 농민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결과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한 91년, 2000년 그때 정도의 소송의 이야기인데 결과는 몬산토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 농민에 대해서도 그런 씨앗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줘서 그렇지만 몬산토에다가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 농민이 직접 배상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그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어요. 예. 예? 배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몬산토의 특허를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렇지만 이 농민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농민의 농부권이죠. 내가 씨앗을 뿌려서 걷어서 다시 심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내가 뿌린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허를 내버렸어요. 내가 토종으로 계속 이거를 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기업에서 거대 기업에서 특허를 낸 종자가 이거라는 걸 나는 모르고 심었어도 이거에 대한 배상은 내가 해야 나는 불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의 문제이고 우리의 농부권의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우리의 농업은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또 돈이 안 든다. 계속 내가 채종을 하고 육종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종잣값과 함께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농사의 기본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그리고 종 다양성, 전 세계 작물의 75%가 지금 멸종되었고
25%의 작물만 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95%의 작물들이 다 사라지고 워낙에 대규모로 단작을 하다 보니까 밀, 옥수수, 콩 등의 몇 가지 작물만이 지금 재배되고 있어요. 그 작물들이 전 세계 음식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밀, 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옥수수와 콩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간다라고 봐도 돼요. 뭐 과당이나 애들 과자, 간장, 양념류, 라면 그런 것들의 표시는 되지 않지만 대두유라고 돼 있죠. 대두유라든가 과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원료가 돼서 다 모든 식품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90%의 이 작물들이 120종 남짓의 품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 다양성이 사라지고 단작화가 돼버리면은 몇몇 종류가 지배를 하게 되죠. 이게 잘 될 때는 그다지 문제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한 가지 종만 심었을 때 그 종들은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버려요.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게 되죠. 한 예로 영국의 아일랜드에 럼퍼라는 감자종이 있어요. 아일랜드는 영국의 이제 식민지로 독립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거기서 가장 수확량이 좋은 럼퍼종을 심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 지역에다가 다 심었는데 어느 날 1874년 정도인가 그때 입마름병에 쫙 번져버린 거예요. 근데 럼퍼종 한 가지만을 심었기 때문에 그 럼퍼종은 그대로 다 죽어버렸고 그때 아일랜드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돼서 1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만 명은 이민을 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이런 단작의 지금 120종 남짓의 품종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나나 많이 먹죠. 저 어렸을 때는 아프면은 아버지가 바나나 사주셨거든요. 그때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잘 안 아프고 우리 언니가 잘 아팠어요. 그래서 언니가 아프면은 옆에서 멀쩡한 제가 옆에서 잘 많이 받아먹던 바나나였는데 지금은 바나나가 많이 가격이 싸졌어요. 예전에는 비싸고 되게 귀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FTA 체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바나나가 필리핀 등지에서 지금 다 자라고 있는데 원래 바나나는 씨앗이 있는 바나나였습니다. 씨앗이 있는 바나나였는데 우리가 먹기 좋으라고 씨앗이 없는 바나나로 개종을 했죠. 우리가 수확량이 좋고 먹기 좋고 부드럽고 달고 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1960년대 이전에는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로미셸이 전체적으로 이 파나마병이 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0년대 지나서 80년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게 카벤디시라는 종입니다. 이 카벤디시도 지금 이제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어요. 파나마병. 파나마병은 이 바나나를 갖다가 줄기를 타서 말라 죽이게 되는데 이 파나마병이 한번 여기에 번지게 되면은 땅속까지 다 오염이 돼서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 밭에서 나오는 겨를 같이 뿌려서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뿌리와 흙까지 같이 소독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파나마병은 아주 무섭고 그리고 그게 파나마병이 빨리 번지는 이유가 단일 품종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씨 없는 바나나를 위해서 씨앗으로 번식을 하지 않고 이 바나나가 이게 알뿌리하고 흡근이 자랍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우리의 꺾꽂이 방식하고 비슷한데 씨앗으로 하지 않고 계속 꺾꽂이로 꽂아서 이 바나나들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다 같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 한번 오면은 이 종들은 그냥 싹 휩쓸어 버리는 거죠. 이 알뿌리에는 이제 10개의 흙근이 자라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떼어서 심으면은 이제 바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나나는 지금
아마 지금 이 카벤디시 같은 경우도 몇 년 안에 이 바나나가 멸종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이게 그 얘기죠. 특정 종류가 피해를 입어도 식량난에 빠지지 않는다. 아까 영국의 럼퍼종 감자 얘기를 했는데 어디였더라? 페루. 페루의 어떤 쿠스코라는 마을에는 280가지 감자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 마을은 감자의 주산, 그쪽 쿠스코 지방은, 페루의 쿠스코는 감자의 주산지인데, 여러 가지 감자를 수확을 하면서 한 집당 한 2, 30가지의 감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얘기예요. 가뭄이나 갑작스러운 장마로, 어떠한 종류가 피해를 입어도 우리는 언제나 감자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감자 요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발달을 해서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작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음식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토종종자가 필요하다. 작물 고유의 맛은 배추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추를 심었을 때 지금은 송노랑 배추, 예전에 브람 몇 호, 그런 종자들을 많이 썼고, 요즘에는 또 송노랑 배추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도 다 몬산토에 로열티 주는 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심는데 우리가 토종종자로 해서 배추를 심어보면은 그 고소한 맛과 질긴 맛과 쌉싸름함과 그 톡 쏘는 매운맛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한 고유의 맛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토종 종자는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열무를 분석을 해봤더니 살포라판이라는 항암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토종 열무와 계량종 열무를 똑같은 조건에서 키웠을 때 잎하고 뿌리하고 걷어가지고 잘게 부셔서 성분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토종 열무가 훨씬 많죠. 네. 이렇게 영양 성분이 훨씬 많고 상추를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상추를 키워도 우리가 토종 종자로 해서 우리 밭에다가 심었을 때 마트나 그런 곳에서 사는 상추와 내가 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딱 꺾었을 때 하얀 분이 나오죠. 하얀 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분도 훨씬 풍부하게 많습니다. 영양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금치를 예를 들면은 대부분 잎채소 같은 경우 우리가 짙은 색깔을 좋아하죠. 근데 짙은 색깔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잎채소 같은 경우. 짙은 색깔은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은 짙은 잎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 보여서 그거를 먹고 그리고 먹는데 그 질소를 다량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것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예. 질소 비료가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토종으로 심을 때 질소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는데 계량종자의 경우는 질소 비료를 과다 투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잎채소를 볼 때 그러한 기준이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계량종은 어떠한 특정 병에 대한 저항성에 대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저항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종은 수평 저항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병에도 견디는 힘이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독감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가지 바이러스를 나한테 넣는 것인데 그 바이러스가 다행히 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내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독감이 오면은 나는 그냥 독감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좀 저항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다 했을 때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내가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아도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이 토종의 힘, 수평 저항성의 힘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우리는 전 세계 밀 품종의 25%에는 안진뱅이 밀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밀도
대부분의 금강밀이죠. 금강밀도 계량종 밀입니다. 우리의 토종밀은 안진뱅이 밀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우리밀 자급률은 1%대예요. 이 우리밀 자급률이 조금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70년대부터 계속 80년대부터 운동을 해서 자급률을 0. 몇 %에서 올려놨는데 이 자급이 또 너무 잘 되면은 소비가 안 돼서 이 밀농사 하는 농가들이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급률도 높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이 이 자급에 있어서 밀을 자급을 하게 되면 우리 밀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 수입밀의 가격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밀이 들어가는데 그 가격대하고 우리의 가격대는 맞지가 않아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가야 될 부분이고, 콩의 원산지인 우리 콩 자급률은 10%에도 못 미치는데 미국은 요때 5,400점이나 되는 재래콩을 수집해서 미국이 원래 콩 원산지가 아니고 우리가 콩 원산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콩을 재배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대두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고, 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 먼저 권리를 등록하면은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어 있고, 특허를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이제 불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면은 농부권을 획득해야 된다. 토종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거 뒤 배경에 저기는 대관도거든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벼인데 너무 멋있어요. 이따가 또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앞으로는 기후가 온난해지고 점점 계속 기후변화가 지금 심하죠. 기후가 온난해지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강우는 가뭄이 왔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태풍이 한번 또 확 휩쓸고 갔다가 기후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할 때 작물은 어떠한 계량종을 심게 되면은 폭삭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종을 심어서 아까 제 감자의 종자처럼 여러 종을 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잘 배분이 돼서 여러 종을 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자급률도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계량종으로 그냥 쫙 깔아버리고, 대부분 벼 종자도 그렇죠. 정부에서 이거 이제 권장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종자를 대부분 쫙 심었을 때 그때 한 해에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게 싹 망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해에 이제 벼 자급률은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70년대 통일벼에 의해서, 통일벼가 한번 그렇게 해서 노경벼라든가 내경벼가 그렇게 해서 좀 몽창 망해버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박정희 시대에 다 그 종자로 심게 해가지고 그 해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그 노경 내경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노경 내경벼는 박정희가 이 식량증산 운동을 하면서 이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계속 지역명이나 그런 것들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연구원들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좀 많이 불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노경이라는 사람과 내경을 이름을 두 연구자를 붙여줬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게 폭삭 망해버리니까 모든 원망이 그 노경, 내경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종에 대한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토종을 심어야 되고 돈이 들지 않는 농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그 비용이 늘어가고 있죠. 그 비용이 들지 않는 농사를 해야 되고, 토종 종자는 전통 농법이 알맞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환경에 적응해 온 종자이기 때문에 직파와 모종을 한다든가, 우리의 토종들은 대부분 거름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종 12법, 그 다음에 혼작, 윤작, 섞어짓기, 사이짓기, 돌려짓기로 해서 이 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전통 농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가체종과 씨앗을 나누고
한 도시농부가, 우리들은 이제 도시농부죠. 지금 당장 텃밭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공동 텃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텃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도시농부로 살 수 있는데, 이 도시농부들도 한 도시농부 5토종 갖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토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기 전현농이나 지금 이제 여러 단체에서 한 농가 한 토종 갖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 한 토종도 지금은 힘들지만 한 농가 10토종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도 도시농부는 조금 봐줘서 5토종 정도만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도시농부 5토종 갖기 운동을 우리가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농 반X의 삶. 우리가 모두 다 귀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귀농이 꿈이에요. 그렇지만 귀농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귀농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내 직장이 여기이고 생활의 근거지가 여기라서 계속 여기에서 살아야 할 때 우리는 도시농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반농, 그리고 귀농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반농 반X의 삶. 반은 농사를 짓고 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급과 자급을 하고 타고난 재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즐거운 삶과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생활이 반농 반X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들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반농 반X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생태적 순환의 삶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토종을 심고 돈이 들지 않는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가체종을 하면서 반농 반X의 삶을 살려면은 생태적 순환의 삶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유지가 돼야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전환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GMO를 먹지 않고 내가 심어서 수확해서 그리고 건강한 토종으로 기르고 만들어서 먹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족의 건강, 내 건강, 우리 이웃의 건강이 다 건강해지고 우리의 식탁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터 이야기인데요. 마르쉐라고 가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해화동에서 장터를 열고 있거든요. 마르쉐가 있고 매월 3월이면은 토종 씨앗 나눔을 합니다. 여기는 특이한 장터인데 각 지역의 소농으로 아니면 토종 종자로 하고 계신 분들이 이날 가지고 와서 해화동에서 이 장터를 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3월이어서 토종 씨앗 나눔 축제를 하고 계속 저기 해화동하고 또 명동, 거기가 명동 성당인가? 그쪽하고 두 군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의 마실장, 예, 여기도 이쪽 장흥 쪽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마실장에도 귀농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수확한 것, 자기가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장을 엽니다. 그리고 토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렇게 대중 매체에서도 토종 씨앗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토종에 대한 부분은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가야 할 것인가. 씨앗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와 몰려요. 그래서 씨앗을 받아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고, 그 씨앗으로 내가 이 씨앗을 받았으면은 적어도 10분에게는 좀 나눔을 하고, 그분은 또 다시 10분에게 나눔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토종 씨앗은 계속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들 텃밭이네요. 누들 텃밭에서 또 토종 씨앗 나눔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토종 씨앗의 나눔의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울건나밭, 제가 하고 있는 텃밭인데
텃밭에서도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텃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추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열무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나는 요번에 열무를 심었는데 저쪽은 상추가 있어. 그러면 좀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장터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지만 우리가 소박하게 열어보자 라고 해서 소박한 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장터를 열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한살림 활동할 때 한살림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니까 이제 텃밭지기들이 약간 애매해서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 이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텃밭지기들이 주체가 돼서 텃밭 안에서 장터를 여는데, 이때는 또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텃밭의 작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뜨개질한 거, 옷 만든 거, 그런 것들, 소소한 물품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서로 나눔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주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저게 아주 멋지죠. 예. 저거는 규방공예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렇게 멋진 것들도 만들어내고, 예. 여기는 이제 열무, 신문지에 싼 거는 열무고, 여기 바지를 또 이제 저렇게 키워서 오신 분도 있었고, 저쪽은 이제 토종 오이를 갖다가 모종내서 가져오시고, 시래기 그 다음에 들나물, 그 밭에서 캔 들나물로, 밭나물이죠. 여기 이제 물김치도 담고 부침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혜라든가 천연 발효빵 만들었죠. 천연 발효빵이라든가 밭에서 쑥 해가지고 쑥떡도 하고, 요렇게 그냥 소소한 장터로 우리 마을에서 사는 재미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토종상추입니다. 토종상추, 이거는 그냥 저기 인터넷에 나온 이름들을 그냥 모아놓은 정도인데, 뭐 계산 적상추, 오구리, 너분에, 담배, 개새바닥. 우리가 토종 같은 경우는 이름들이 되게 재밌죠. 개새바닥은 정말 개새바닥처럼 이렇게 좀 널찍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저거는 담배상추입니다. 지금 제가 밭에서 키우고 있는, 밭에서 심어서 나오고 있는 게 토종상추가 심자마자 계속 쫑이 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을 수 있는 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게 토종상추여서 계속 다시 밭고 심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심으면은 너무 빨리 이게 이게 대가 올라와 버려서 지금 고민인데, 담배상추를 심으니까 담배상추가 상당히 오래까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맛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담배상추를 같이 심으면서 요즘 좀 맛있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심은 게 어디더라? 부안 상추랑, 그 다음에 또 저기 아시는 분 어머니가 예산에서 계속 씨를 받아오신 거라고 해서 상추 씨를 그 지역 안에서 어머니가 이제 그 계속 어른들이 받은 그런 상추 씨와, 그 다음에 이제 부추도 그쪽에서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찾아보면은 어른들이 재배했던 토종 씨앗들이 그래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 수비초, 칠성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성초. 국성초는 저기 변현단 선생님이 국성에서 살면서 변현단 선생님이 한 100여 가지 정도의 토종을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국성에서 계속 수확을 하고 있어서 그 국성초는 또 맛이 아주 좋은 우리의 토종 고추예요. 토종 고추를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국성초도 저기 청양초거든요. 그 맛이 되게 그냥 그냥 확 오는 그 매운맛과, 그러면서도 또 그 달콤한 맛이 끝에 남고,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매운맛. 예. 엄청 매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많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아삭아삭한 맛도 있었고, 예, 그런 토종 고추 맛이 있었고요. 토종 배추는 우리가 가을에 이제 구억배추, 개성배추, 의성배추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억배추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포기가 좀 많고,
개성배추나 의성배추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약간은 열무 비슷하게 저렇게 키가 높게 자라죠. 보통 뭐 조선배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먹어보면은 저는 개성배추 같은 경우는 좀 간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토종배추가 원래가 좀 간맛이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갓김치인가 할 정도로 그런 맛이 많이 나고 그 톡 쏘는 맛하고, 그러면서 이 배추로 김치를 담으면은 물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배추들은 좀 식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질기기도 하고, 그리고 송노랑 배추가 아니죠. 대부분 다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것들이 영양가도 많고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결구를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결구를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량 종자로 그렇게 계속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배추를 하는데, 이 배추의 맛을 한번 들여보면은 이 맛에 아마 폭 빠지실 겁니다. 고소하고 이 특유의 배추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무리 하는 거죠. 배추를 꽃이 아주 예쁘죠. 십자화가고 저렇게 씨앗이 맺으면은 저 씨앗들을 놔뒀다가 털어내면 됩니다. 여기는 저기 누구더라? 저쪽 괴산 쪽에 박명의 생산자 박명의 님인데, 이분도 토종을 계속 지키고 있고 토종 씨앗 나눔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김치로 배추로 담은 김치인데, 제가 지금 한 3년 된 토종 김치가 있는데 아직도 무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토종이라서 아직까지 무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약간 질소질이 너무 부족해도 그렇게 무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관도입니다. 지금 토종별을 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대관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 200평 되는 논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저 옆에 있는 저기 논은 일반 관행농이에요. 일반 종자를 그냥 심은 거고, 여기는 대관도인데 너무 멋있어요. 이게 까락이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저는 그래서 이게 대관도를 계속 심고 싶더라고요. 너무 멋져서. 하얗게 나온 게 정말 무슨 장군의 그 위풍당당함도 느껴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때가 정말 너무 좋고 흡족한 그런 때고요. 근데 이때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에 계속 논바닥 기어다니면서 7명이 같이 지었거든요. 200평인데 7명이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개인당으로는 한 28kg 정도, 나중에 이제 수확물이 돌아가기는 했는데, 계속 논바닥 기어다니면서, 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약간 배수가 너무 이렇게 물이 잘 빠져버려가지고 물을 계속 대고 가두고 이게 정비하느라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여기를 보고 여기는 뭐 뭐만 심으면은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조건에 이러한 논은 너무 좋습니다. 뭐 수도 틀면은 바로 물이 받아지고, 그러면은 풀하고도 그렇게 많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물어지면은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풀이 그냥 엄청 자라나 버리면 또 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침에 잠시만 피었다가 지는 벼꽃입니다. 벼의 꽃이 저렇게 피고 나서 이삭이 맺히죠. 예쁘죠? 저렇게 이렇게 저기 수염이 나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까락이 이렇게 길어요. 저기를 했을 때도 까락이 길고, 저렇게 예전에는 다 저기 손으로 낫으로 베어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지금 같이 짓고 있는 다른 논들은 소농학교라고 해서 귀농운동본부에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member들하고 합의가 되면, 올해는 우리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계로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며칠은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기계로 수확을 해서 아주 편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렇게까지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벽실을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털어내고 선풍기 바람에 날리고 해야지 요 과정인데, 여기서 여기로 가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씨할 것은 저렇게 원두막에다가 말리고 벽실을 말려서 말린 다음에는 저렇게 또 포대에 담고 도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논 옆에다가 심었던 콩하고 옥수수입니다. 근데 옥수수는 저기가 너무 좀 늦게 심기도 하고 해서 종자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콩은 종자를 봐서 한 몇 킬로? 1킬로, 2킬로 정도씩 수확을 해서 나눴습니다. 그 콩은 여러 가지 저기 토종 종자로 해서 뭐 선비잡이 콩이나 그 다음에 뭐 청태, 그 다음에 또 붉은색 그게 뭐죠? 붉은 색깔 나는 그 콩 여러 가지들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논둑에서 수확을 했고요. 이거는 아까 저기 소농학교라고 귀농운동본부에서 저희 그쪽 군포의 개울건너반 옆에 귀농운동본부가 있는데 1년 동안 농사를 배우는 곳이에요.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가서 농사를 하루 종일 지으면서 온갖 농사 경험을 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소농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를 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퀴즈를 해보느라고 해봤는데 조가 정말 저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퀴즈를 해서 하는 게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별을 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예. 사람들이 제가 시골에서 자란지 알아요. 근데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별을 보고 정말 풀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퀴즈도 해보고 많이 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거두고 있죠. 씨앗들을 갈무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밀도 심었는데 안진뱅이 밀, 참밀, 흑밀 다 우리 밀입니다. 안진뱅이 밀은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참밀이나 흑밀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참밀은 어느 정도에서 구했는데 흑밀은 아무리 찾아봐도 흑밀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마침 저 참밀을 주신 장흥의 선강래 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참밀을 갖고 계셨는데 장흥지방을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하고 어느 집에 흑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가에 들어가서 씨앗을 좀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분이 흑밀을 나눠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흑밀 씨앗을 선강래님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안진뱅이밀, 참밀, 흑밀하고 또 하나 모로코 밀이라고 해서 모로코가 밀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모로코에 있는 밀을 가지고 와서 4가지 종자를 여기 밀의 싹을 한번 뿌려봤어요. 그렇게 뿌려봤더니 한 뭐 일주일 만에 줄뿌림으로 했는데 밀은 줄뿌림이나 아니면 전뿌림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번 다시 전뿌림으로 한번 밀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싹이 나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거름이 요번에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로코 밀은 완전히 안 나왔어요. 얘가 따뜻한 곳에서 온 애라서 올해 추웠던 게 잠깐 있었거든요. 눈 덮이고 그 다음에 추위가 찾아왔는데 그 추위에 아마 얘가 얼어 죽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씨앗이 와서 여기에 이제 계속 그나마 이제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심을 때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고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텃밭에 우리가 토종 종자만 심고 먹을 게 아니라 아주 많죠. 여기도 엄청 많죠. 우리가 다른 밭에 가면은 이런 거 함부로 못 캐요. 제초제를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밭에 오면은 뭐를 뜯어도 상관이 없죠. 지금 4월, 5월일 때는 여기서 나오는 풀들 다 먹어도 된다라고 봐요. 예. 이러한 풀들을 먹으면은 여러 뭐 독성이 있다 뭐 어떻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거의 독성이 없다라고 어린 새싹들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도 돼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거는 나물로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거는 김치로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텃밭하면서 얻은 거예요. 상추가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그 상추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쵸? 막 한번 이렇게 뜯으면 저희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저기 어렸을 때 이제 뭐 한 중학교 때인가 밭에 와가지고는 이거 상추를 뜯으면서 상추를 쫙 뜯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얘가 그냥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토록 열심히 뜯어서 이렇게 쫙 없애놨는데 모두 다 다시 원상복귀를 한 상추를 보고 그때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추가 많이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그때는 나눠줘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김치를 만들어 보니까 상추 김치도 시원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이제 저 아래쪽 지방은 그 상추로 해서 이제 김치 담는 그 상추 대로 섞어서 이제 담는 게 있는데, 상추로 김치를 담아도 되고, 모든 거는 우리가 그냥 절이지 않고 그냥 막바로 겉절이처럼 담아도 놔두고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모든 거는 그냥 김치로 만들어줘도 예, 먹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위에 꼽힌 거는 광대나물이거든요. 그래서 광대나물 바로 밑에 게 광대나물을 무친 건데 광대나물도 아주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제가 벼룩이 나물, 벼룩이 나물인데 요 벼룩이 나물이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아무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게 쇠비름, 비름과 쇠비름 밭에 많이 나오죠. 아마 요번에 과정 중에 나중에 또 텃밭에 있는 그런 풀들 이야기하는 시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이제 비름하고 쇠비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쇠비름 같은 경우는 막 천지에 많이 깔려요. 그럴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많이 깔릴 때는 위에를 싹 잡고 가위나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다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쇠비름은 약간 좀 미끈미끈하면서 그닥 맛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볼 정도는 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쇠비름이 또 약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우리 몸에도 좋고, 내가 심지는 않았지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는 책입니다. 전통농업의 꿈이나 한국의 GMO 제향을 보고 통곡하다. 토종곡식 반농 반X의 삶. 이거는 참고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GMO 제향을 보고 통곡하다는 오로지 돌세네라는 외국분이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때까지 사셨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이게 정신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이나 그런 증세가 한국에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의 GMO가 문제구나 해서 이제 GMO를 보고 이제 통곡하다라는 책을 펼쳐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에 PDF 파일로 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좀 거기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료로 아주 훌륭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실제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농 반X는 아까 제가 말했던 반은 농사 지으면서 또 반은 내가 예술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포항 MBC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최후의 씨앗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나나 파나마병이라든가 토종 종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최후의 씨앗과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GMO에 습격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GMO 벼를 상용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게 저쪽 완주 쪽에서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완주뿐만이 아니라 7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에서 7개 품종을 지금 그렇게 상용화해서 재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완주에서 밝혀져 가지고 GMO 반대 집회를 4월 26일 날 했었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GMO 습격을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종 씨앗 관련해서는 홍성 씨앗 도서관이라든가 전국 여성 농민의 토종 종자 모임 씨드림, 여기에다 빠뜨렸네요. 저희 텃밭 보급소. 그 다음에 귀농운동본부, 사단법인 텃밭 보급소 해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운동본부, 여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토종종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시 나눔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완주에서 그래서 이제 반대 집회를 했고, 벼가 GMO가 되면은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벼는 우리의 주곡식이죠. 주곡식이 오염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 건강은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곡식뿐만이 아니라 토양도 함께 오염이 됩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것들이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주면은 그 다음에 2배, 3배, 4배 줘야 되고, 그 제초제에 또 내성이 생기게 되고 하면은 아주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인도에 차코라는 곳이 있는데, 인도의 차코, 인도가 아니죠. 저기 아르헨티나에 차코라는 곳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GMO 콩의 수출의 3위국입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 3위국인 이 나라에서 차코라는 지방에 계속 한 20년간 이 GMO 콩을 농사를 지었더니, 그곳이 아주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제초제가 들어가니까 땅과 하천과 모든 물과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돼서 가축은 죽어나가고, 신생아는 기형으로 태어나서 죽게 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전체 온몸에 전체 반점에 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 마을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곡식인 벼가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차코의 눈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21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반대의 걸음걸이를 합니다. 농부의 손에서 손으로 씨앗을 서로 나눔하는 진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반농 반X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